어제 산 계란이 오늘 더 비쌉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정확히 같은 마트, 같은 브랜드, 같은 19 한판인데 1,000원이 올랐습니다. 어제는 5,000원, 오늘은 6,000원입니다. 황당해서 직원에게 물었더니 오늘 아침에 본사에서 가격 바꾸라고 했어요 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미친 겁니다. 계란만이 아닙니다. 라면, 식용유, 설탕, 밀가루, 심지어 휴지까지 한꺼번에 오릅니다. 마치 누군가 밤사이 모든 가격표에 마법을 건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지갑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공장과 창고에서는 조용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석 달째 연속으로 생산자 가격이 오르고 있고 12월도 똑같을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장에서 오른 가격은 100% 예외 없이 여러분 주머니로 날아옵니다. 다만 시간차가 있을 뿐이죠. 그 시간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 같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생산자 물가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전문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개념은 단순합니다. 공장 문을 막 나선 제품의 가격표입니다. 아직 트럭에 실리기 전, 유통 마진도 안 붙고 마트 진열대도 가기 전 단계의 순수한 생산 원가 그 자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강물의 흐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류에서 물이 불어나면 하류는 반드시 범람합니다. 댐이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이 계속 밀려오면 결국 터지거든요. 생산자 물가가 바로 그 상류의 수익계입니다. 공장에서 원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뛰고 에너지 비용이 치솟으면 제품 출하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제품을 받아서 파는 도매상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마진을 유지하려면 판매가를 올려야 합니다. 도매상에게서 받은 소매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모든 비용이 전가됩니다. 이게 경제의 철칙입니다. 비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떠안습니다. 그 누군가는 대부분 우리죠.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아파트 건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1층에서 수도관이 터지면 물은 위로 올라갑니다. 처음엔 2층에서 물이 셉니다. 2층 주민이 양동이로 받아내면서 버팁니다. 하지만 1층에서 계속 물이 솟구치면 어떻게 될까요? 2층도 넘쳐서 3층으로 올라가고 3층도 버티다 4층으로 넘칩니다. 꼭대기층까지 도달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1층 수도관이고 소비자 물가가 꼭대기층입니다. 지금 1층에서 석 달째 물이 터지고 있습니다. 꼭대기층은 아직 괜찮아 보이지만 아래층들은 이미 물바다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경로로 이 물이 올라올까요? 세 가지 파이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통 파이프입니다. 원자재에서 완제품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된 루트죠. 철광석 가격이 오르면 철강 가격이 오릅니다. 철강이 오르면 자동차 부품값이 뜁니다. 부품값이 뛰면 완성차 가격이 올라갑니다. 중간 과정 없이 단숨에 전달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경로입니다. 두 번째는 지연 파이프입니다. 기업들이 중간에서 버티는 구간이죠. 원가가 올라도 당장 가격을 못 올립니다. 경쟁사 눈치를 보거든요. 먼저 올렸다가 고객을 빼앗기면 손해니까요. 그래서 마진을 깎아먹으면서 견딥니다. 1분기, 2분기 버팁니다. 하지만 3분기째 적자가 나면 더는 못 버팁니다. 그때 한꺼번에 올립니다. 밀린 청구서를 한 번에 청구한 거 하는 것처럼요. 이게 더 위험합니다. 소비자는 서서히 오르는 건 적응하지만 갑자기 점프하면 충격을 받거든요. 세 번째는 은폐 파이프입니다. 가장 교활한 방식이죠. 가격표는 안 올립니다. 대신 제품을 줄입니다. 500ml 음료수가 450ml가 되고 6개들이 과자가 5개들이로 바뀝니다. 소비자는 가격이 안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인상 효과입니다. 더 나쁜 건 이게 통계에도 안 잡힌다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에도 안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스텔스 폭격기처럼 조용히 우리 주머니를 털어갑니다. 이 세 파이프가 동시에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방에서 공격당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도 오르고 실한차 폭탄도 터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털립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석 달째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는 건 세 파이프 모두 압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곧 터집니다. 왜 지금이 특히 더 위험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속성입니다. 한두 달 오르는 건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날씨 때문에
농산물값이 뛰거나 유가가 잠깐 오르거나 환율이 튀는 정도죠. 하지만 석 달 연속은 다릅니다. 이건 추세입니다. 구조적 문제라는 뜻이죠. 과거 데이터를 보면 생산자 물가가 3개월 이상 연속 상승한 경우 그 다음 분기에 소비자 물가도 따라 오른 확률이 70%를 넘습니다. 거의 확정입니다. 둘째는 범위입니다. 어떤 품목들이 오르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은 한두 품목이 아닙니다. 농산물, 석유화학, 철강, 전자부품 거의 모든 분야가 동시에 오릅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파급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만 오르면 빵이나 과자 가격만 뜁니다. 하지만 밀가루, 설탕, 식용유, 포장재가 동시에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식품 가격이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셋째는 타이밍입니다. 소비자가 이미 지쳐 있습니다. 2년 넘게 물가와 싸웠습니다. 이자도 올랐고 집값도 내렸고 월급은 제자리인데 생활비만 계속 늘었습니다. 가계 여력이 바닥났다는 뜻이죠. 여기에 추가 타격이 오면 무너짐다다 소비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취소하고 옷을 안 삽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떨어집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고용을 줄입니다. 실업이 늘면 다시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불황의 입구입니다. 실제 사례로 봐야 더 생생하니 하나 그려볼까요? 어느 중소제빵 회사를 상상해 봅시다. 이 회사는 빵을 만듭니다. 주원료는 밀가루, 설탕, 버터, 계란, 이스트입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빵 하나 만드는 원가가 800원이었습니다. 1200원에 팔아서 400원 남겼죠. 영업이익률 33%.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석 달 동안 밀가루 값이 25% 뛰었습니다. 설탕은 20%, 계란은 30% 올랐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원가가 800원에서 950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판매 가격은 그대로 1200원입니다. 이익이 400원에서 250원으로 쪼그라들었죠. 이익률이 33%에서 20%로 떨어졌습니다.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이 회사는 은행 대출이 있습니다. 이자를 내야 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임대료도 내야 합니다. 고정비가 한 달에 5천만 원입니다. 전에는 빵 15만 개만 팔아도 손익분기였는데 이제는 20만 개를 팔아야 본전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한 달에 18만 개밖에 안 팔립니다. 적자입니다. 2개월 버텼습니다. 적자가 누적됩니다. 은행통 잔고가 바닥납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문을 닫거나 가격을 올리거나입니다. 당연히 올립니다. 1200원을 1500원으로 올립니다. 25% 인상입니다. 이제 다시 흑자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경쟁사도 똑같이 올렸습니다. 모든 빵집이 동시에 올렸죠. 소비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빵을 덜 삽니다. 한 달에 5개 사던 걸 3개만 삽니다. 회사 입장에서 판매량이 또 줍니다. 가격을 올렸는데도 매출이 안 늘어납니다. 최악입니다. 결국 직원을 자릅니다. 10명 중 2명을 해고합니다. 잘린 직원은 실업자가 됩니다. 실업자는 소득이 없으니 소비를 더 줄입니다. 악순환입니다. 이게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전체가 수축합니다. 그럼 기업이 가격을 안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요? 안 됩니다. 안 올리면 회사가 망합니다. 망하면 직원 전부가 실업자입니다. 차라리 2명만 자르는 게 낫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냉혹한 계산법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이 우선입니다. 사회적 책임 같은 건 나중 문제죠. 그래서 가격은 반드시 오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압력을 막을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이론상으로는 3가지 댐이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마진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익을 안 남기고 원가에 파는 거죠. 하지만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몇 달 못 갑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같은 비용으로 2배 많이 만들면 개당 단가가 반으로 줍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하루아침에 안 오릅니다. 설비 투자하고 기술 개발하고 최소 몇 년 걸립니다. 당장 도움이 안 됩니다. 세 번째 댐이 가장 강력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합니다. 바로 수요 붕괴입니다. 가격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그럼 기업이 다시 내립니다. 시장의 자정작용이죠. 하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수요가 무너지면 기업이 망하고 실업이 폭증합니다.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물가는 잡히지만 경제가 죽습니다.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물가는 높은데 성장은 멈춘 최악의 상황이죠. 결국 3가지 댐 모두 완벽한 해법이 아닙니다.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미래 시나리오를 2가지 그려볼까요? 먼저 최악의 경우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12월에도 오르고 1월에도 오릅니다. 6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기업들이 더는 못 버티고 2월부터 대규모 가격 인상에 들어갑니다. 슈퍼마켓 진열대 가격표가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모든 게 10%에서 20%씩 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합니다. 4%, 5%를 찍습니다. 중앙은행이 패닉에 빠집니다. 금리를 급히 올립니다. 기준금리가 다시 4%를 넘어갑니다. 대출 이자가 폭등합니다. 변동금리로 집 산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내던 이자가 150만 원이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집을 급매로 내놓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패닉셀에 빠집니다. 집값이 폭락합니다. 기업들도 위기입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운영자금 대출이 막힙니다. 투자를 중단합니다. 신규 채용을 동결합니다. 기존 직원도 자릅니다. 실업률이 치솟습니다. 4%, 5%로 올라갑니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칩니다. 이들은 소비를 완전히 끊습니다. 백화점이 텅 비고 식당이 한산합니다. 기업 매출이 더 떨어집니다. 추가 감원이 나옵니다. 악순환의 블랙홀입니다. 경제가 10년 전으로 퇴보합니다. 이게 최악 시나리오입니다. 반대로 낙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12월 생산자 물가가 소폭 상승에 그칩니다. 1월부터 안정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정상화되면서 원자재 값이 진정됩니다. 환율도 안정되고 유가도 내립니다. 기업들이 효율화에 성공해서 원가 상승분을 일부 흡수합니다. 가격 인상을 최소화합니다. 5% 정도만 올립니다. 소비자가 감내할 만한 수준이죠. 소비자 물가는 2%에 안착합니다. 중앙은행이 안도합니다. 금리를 동결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기업들도 숨통이 트입니다. 투자를 재개합니다. 고용이 늘어납니다. 소비가 살아납니다.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합니다. 2%에서 3%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연착륙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최선 시나리오입니다. 어느 쪽이 현실이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률을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생산자 물가가 6개월 이상 오른 경우 최악 시나리오로 간 확률이 60%입니다. 낙관 시나리오는 40%죠. 지금 석 달째 올랐으니 12월과 2월이 결정적입니다. 2달 더 오르면 위험지대에 진입합니다. 반대로 12월부터 꺾이면 안전합니다. 이 2달이 운명을 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개인 차원의 전략부터 봅시다. 단기적으로는 방어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비상금을 쌓아야 합니다. 최소 6개월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하십시오. 은행 예금이든 머니마켓 펀드든 즉시 인출 가능한 형태로 말입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는 더 빠르게 커집니다. 필수품은 지금 사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휴지, 세제, 통조림처럼 상하지 않는 것들이요. 하지만 사재기는 안 됩니다. 그건 물가를 더 올립니다. 사회적으로도 나쁘고 본인한테도 손해입니다. 적정량만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중기적으로는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업을 찾거나 투자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산 배분을 바꿔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실물 자산, 물가 연동 채권, 배당주 같은 것들이죠. 다만 무작정 돌진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잃을 수 있는 돈으로만 하십시오. 그리고 분산하십시오. 한 바구니에 전부 담으면 망합니다.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도 3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는 원가 절감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고를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야 합니다. 중기는 가격 전략입니다. 언제 얼마나 올릴지를 치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경쟁사보다 먼저 올리면 손해지만 너무 늦으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장기는 구조혁신입니다. 원재료 의존도를 낮추고 자동화를 늘리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기존 방식으론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변신하지 못하는 공룡은 멸종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더 복잡합니다. 중앙은행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히지만 경기가 죽습니다. 내리면 경기는 살지만 물가가 폭주합니다. 둘 다 못하니 줄타기를 합니다. 아슬아슬한 균형입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핵심 원자재 비축을 늘리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 처방은 아닙니다. 최소 몇 년 걸립니다. 당장의 위기는 다른 방법으로 넘겨야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격 담합을 단속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것들이죠. 결국 생산자 물가라는 작은 숫자 하나가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공장 출하장의 가격표는 우리 장바구니 가격표의 예고편입니다. 지금 석 달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12월에도 켜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미리 준비하느냐 그냥 당하느냐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당하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우산을 준비하십시오.